자, 하여간 오늘부터는 남아서 공부 좀 하셔야 돼요. 네? 남아서 공부하셔서 오늘 챕터는 경제론을 중심으로 해서 복습을 하시는 거예요. 공통으로. 그리고 내일 또 남아서 공부할 때는 경제론 다음에 시장론을 중심으로 또 복습을 하시고 그 다음날 남아서 공부할 때는 또 정책론을 중심으로 복습하시고 이렇게 계속 연결이 돼줘야 되죠. 그래서 다음 주에 쭉 유지가 된 다음에 수요일날 학개론 수업이 들어올 때면 용어들이 좀 이제 기억이 돼요. 복습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래서 그걸 5, 6월 달 사이에 그 과정을 한 번만 해주시더라도 이해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높아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하루 하고 끝나면 소용이 없어요. 잊어먹으니까. 오늘 학개론생이 그 얘기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남아서 잠깐 하고 내일부터는 안 보이니까 그냥 또 자율적인 걸로 돌아가게 되면 소용이 없어요. 그냥 계속 남아서 꾸준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루 종일 개론만 하라는 게 아니라 얘하고 두 가지를. 그래서 이 챕터는 한 챕터를 정해서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요즘에 궁금한 게 있을 때 실력이 있는 사람이 좀 설명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민법에서도 안에 들어가면 총칙을 해서 어디 파트를 할 것인가 아니 물권법에서 어디를 할 것인가 뭐 채권에서 어디를 할 것인가를 정해놓고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한 2-3시간이라도 해주고 집에 가시면 어차피 공부하기 힘드시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여기서라도 잠깐 그 짬을 내서 어차피 저녁 준비하려고 그러면 이따가 또 어디 마트를 가든가 어디를 가야 되니까 그 시간 전에만 이렇게 점심을 간단하게 드시면서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습관화가 되면 계속 남아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남기 시작하면 나도 남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혼자 가기가 뻘쭘하잖아요. 종전에는 다 가니까 나도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서 공부를 좀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그런 식으로 반 분위기가 공부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그게 합격자가 많이 나와요. 이게. 근데 대부분 놀자라고 하면은 언제 이 바닥을 뜰지 몰라요. 선생도 추정이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더 남아서 공부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일도 확인해 볼 거예요. 전화해서 오늘 남아서 공부하고 있는지. 그렇죠? 열심히 해야지. 선생도 뭔가라도 하나 더 갖다 드리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선생들이 그의 강의를 하면 올해는 여기까지만 강의해주고 내년에는 요거를 강의해줘야지 그런 건 없다고요. 그의 강의하면 그의 필요한 건 다 전해주는 거예요. 그냥. 시험에서 하나라도 더 맞아가지고 안전하게 합격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를 좀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죠? 네? 그래요. 자, 거미집 모형이 있어요. 그죠? 이게 시차를 도입해서 시장 균형의 안정성을 동태적으로 검토하는 이론이다라고 돼 있고요. 이게 이제 부동산 경기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에서 진폭이 큰 이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수요와 공급 간의 시차가 존재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과정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거미집 이론이고요. 유래는 돼지하고 옥수수 파동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돼지하고 옥수수는 출현을 안 해요. 그죠? 학개론에서 출연한 상품은 부동산만 출연을 해요. 대부분. 그래서 그런 얘기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거기 보면은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 예. 이 거미집 이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기의 수요량은 금기 가격에 반응을 했다라고 가정하는 거고요. 금기의 공급량은 어디에? 네, 여기에 반응한다는 거. 이 얘기는 결국 시장 공급자들은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전제예요. 미래에 대한 어떤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합리적인 예측을 한다 그러면 거미집 모형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오늘 세종시에 주택이 800채가 완공이 됐어요. 이게. 그럼 얘가 올 1월 달에 착공이 들어가서 지금 완성이 된 건 아니겠죠.
예, 최소 못해도 한 2년 전에 2015년 예를 들어서 한 8월쯤에 얘가 착공이 들어간 거예요. 이 800채가. 그러면 이때 공급자가 이걸 착공을 한 이유는 이때 당시에 뭐가 증가한 거예요. 수요가. 그래서 뭐가 상승을 한 거예요. 가격이. 그러면 이 공급자들은 현재 이 수요와 현재 이 가격이 있죠. 이게 얘네가 완공이 될 때도 그대로 이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을 한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시장의 사이클은 항상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바뀌니까 지금은 수요가 늘어나서 초과 수요 상태고 가격도 높은 수준에서 형성이 돼 있지만 막상 얘네가 시장에 물량이 쏟아질 때쯤이면은 오히려 경기는 침체돼 있고 이게 재고가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미래 그런 어떤 불확실성도 감안을 해서 물량을 결정하게 되면 800채를 공급하지는 않고 이거보다 적은 양을 공급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예측은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가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자들은 항상 현재 시장 임대료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물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초과 소요 상태에서 출발한 게 무슨 상태로? 초과 공급 상태로 또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초과 공급이고 미분양 재고가 쌓이게 되면 여기서 다시 새로운 착공을 한다 안 한다?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자, 이게 이제 기울기 관계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얘가 좀 더 완만하고 좀 더 급하니까 이게 탄력적, 얘가 비탄력적인 과정인 거예요. 그럴 때 단계에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자, 수요가 증가할 때 단계 공급은 어떻게 돼요? 불변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상승해요? 가격만 상승해요. 그러면 시장 공급자들은 이 가격에 반응을 해서 이 시점에서 이렇게 착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격이 계속 앞으로 어떻게 돼요?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막상 이렇게 쭉 공급이 돼서 얘가 뭐가 될 때? 네, 완공이 될 때는 시장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물량이 더 많이 공급이 돼가지고 이게 착공물이면 초과 수요인데 완공이 될 때는 초과 공급 상태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경기가 침체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계속 대기하는 거예요. 미분양 재고가 해소될 때까지. 근데 시장 경기가 바뀌면서 다시 또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공급자가 또 이 가격에 반응을 해서 또 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착공이. 근데 얘가 또 완공이 돼서 쭉 공급을 해서 하다 보면 무슨 상태로 바뀌냐면 초과 공급 상황으로. 그럼 다시 경기가 또 어떻게 돼요? 침체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또 대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다시 또 경기가 살아나서 가격이 올라가면 이 가격 수준에 또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착공, 완공.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게 이제 거미집 이론이에요. 무형이 거미집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이제 거미집 모형이라고 표현해 주는데 공급자가 미래에 대한 어떤 변화를 합리적으로 예측한다 그러면 이 모형은 성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네? 네,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53페이지에 가면 맨 마지막 줄이 있죠. 거미집 모형은 공급자가 가격에 대한 기대가 실패함을 전제로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시장 공급자들은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을 하지 못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거미집 모형의 한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럴 때 여기서 이제 기억하실 거는요. 거미집 모형이 있죠. 모형. 세 가지가 있어요. 수렴형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발산형이 있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얘가 제일 중요해요. 왜 얘가 제일 중요하냐면 부동산 시장은 이거밖에 안 나타나요. 수렴형밖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 것처럼 A 부동산이 있고 B 부동산이 있으면 A가 항상 수렴형이었었어요. 작년만 빼고. 그죠? 네. 그래서 수렴형이 되게 한 조건이 있죠. 조건에서는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있으면 어느 게 더 탄력적이어야 돼요? 수요가. 네.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형태가 나타나잖아요.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전제잖아요. 그죠? 수요는 탄력적이고. 그럴 때만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해가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탄력성하고 기울기는 서로 역수니까 수요 곡선의 기울기하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하면 반대죠.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과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 하면은 이게 반대니까 결국 얘만 기억하면 되죠. 밑에 나온 애들은 반대니까. 근데 여기 있는 발산형은 뭐하고 반대예요? 수렴하고 반대니까. 그러면 얘는 얘가 크죠. 그러면 밑에 나온 애들은 얘하고 반대니까. 이게 바뀌는 거죠. 통으로. 그러면 순환형은 어떻게 돼요? 다 같으니까. 그것만 구별하시면 되죠. 작년에 준 게 어떻게 줬냐면요. A에 대한 부분이 있죠. A. 그래서 무슨 형이냐고 준 거예요. A는 수요에 대한 탄력성의 절대값을 얼마를 줬냐면 마이너스 0.8. B는 얼마? 0.6을 준 거예요. 그럼 무슨 형이겠어요? 에? 발산형이겠죠. 발산형. 수요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얘보다 크잖아요. 절대값에서 부호가 의미가 없으니까 0.8이 0.6보다 크잖아요. 이게 무슨 형이다? 발산형이라는 얘기죠. B는 그냥 이렇게 준 거예요. C는 이렇게 준 거고. 그럼 C 같은 경우는 공급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얘보다 크잖아요. 얘는 무슨 형인 거예요? 얘는 수렴형이고. 작년만 이거 바꿔준 거예요. 항상 A를 수렴형을 줬다가. 근데 여기 보면 B는 순환형이겠죠. 두 개 같으니까. 근데 작년 지문에 4번 지문하고 5번 지문만 이렇게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었으면 여기가 순환이 들어간 건 딱 여기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 둘 중에 하나가 답이다라고 이제 출제자가 암시를 해준 거야. 찾으라고. 근데 여기는 이걸 수렴형을 줬고 여기는 이걸 발산형을 준 거야. 이렇게. 그럼 답이 이거였을 거 아니에요. A가 발산형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찾으라고 유도해 준 거예요. 이 조건을 다 출제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거미집 모형은 예? 어느 거예요? 아, 이거는 기울기의 절대값을 준 거 아니에요. 기울기를 크게 물어본 게 아니라 값을 준 거 아니에요. 절대값을. 절대값을 기준하게 되면 부호가 의미가 없죠. 예. 그게 여기 보면 얘는 지금 0.8이잖아요. 얘는 0.6이고 어느 게 커요? 0.8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수역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공고성의 절대값 크면은 무슨 형이다? 발산형이다. 이게 부호의 의미를 준 거는 출제자가 예,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 이게 표시를 해준 거죠. 종전에 이거를 출제할 때 출제자가 이걸 쓰지 않는 적이 있었어요. 절대라는 표현을 안 써가지고 오류가 발생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구별해 주시면 되겠고 이 모형은 주거용이 있고 상업용, 공업용이 있으면 어디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국이 있잖아요. 국이. 5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죠.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어디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게 왜냐하면 주택은 필수제잖아요. 경기가 좋든지 안 좋든 간에 주택은 사야 되잖아요. 거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형 형태는 어디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상업력, 공업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억은 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주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얘네는 수요 함수하고 공급 함수를 대입해서도 출제를 했었어요. 그죠? 이거 해갖고. 지난번에 우리가 칠판에다 풀어봤었잖아요.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면 이제 정책론이 있어요. 예. 여기서 절대값이라고 의미를 했으면 저 마이너스 부호 자체를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아, 이게
절대값이라 했다면은 이 부호 자체를 생략하고. 부호 자체를 빼야 되는 게 절대값이. 아니요. 그렇게 되면은 절대값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줄 때는 이게 부호가 이렇게 주어져 있더라도 부호 자체를 우리가 생략하는 개념이잖아요. 예전에 이게 절대값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준 적이 있죠. 만약에 지금 얘기한 대로 0.8하고 0.6하고 기억하게 되면은 얘가 얘보다 크잖아요. 마이너스의 부호가 있으면 반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일단 부호 자체는 주면서 유도를 하는 거예요. 출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해 줄 때 이거 지금 제가 문제에 대한 형태까지는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조건 안에서는 구성을 해 줬을 거라고요. 조건 안에서는. 그래서 아니 그거는 제가 문제에 대한 요건에서 그걸 확인을 봐야지. 거기까지는 제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요건 상태에서는 그냥 이렇게 해서 출제를 해 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56페이지에 보면 정책론이 있을 때요. 여기 지금 문에는, 이 문에는 안 보이군요. 저 문을 열면은 붙어 있죠. 세부시험 범위 내요. 네, 세부시험 범위 내에 가면은 정책론의 세부시험 범위 내역이 뭐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래. 가끔 애정을 갖고 한번 봐주시면 돼요. 뭐요? 기울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원래 이거 구성을 하면은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뭐가 돼요? X축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표현할 때 경제학에서는 이게 바뀌죠. 여기가 뭐가 되고 여기가 뭐가 돼요? Y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기울기에 대한 크기를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Y축과 X축에 대한 부분이 있죠. 이거를 나눠서 우리가 기울기의 값 크기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기준한다면 여기가 가격이고 이게 수요량이잖아요. 근데 여기 따지면 이게 수요량이고 이게 뭐가 돼요? 가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산할 때 보면 이렇게 해주잖아요. 여기가 X고 여기가 뭐? Y식으로. 그러니까 기울기는 얘랑 반대죠. Y축의 변화분의 뭐? X축의.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울기의 크기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력성에 대한 거는 반대잖아요. 탄력성은 여기 X축이고 X축이 가격이잖아요. 여기가 뭐가 되고? 수요량이고. 근데 여기는 반대로 얘가 수요량이고 이게 뭐가 되고? 가격이니까. 그래서 탄력성과 기울기는 서로 무슨 관계라고 얘기해요? 역수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제 기울기의 나중에 값을 얘기를 하게 되면 공급에 대한 거는 기울기가 우상향하잖아요. 근데 수요는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우하향한다고요. 그럼 얘는 무슨 기울기 값을 갖냐면 마이너스의 값을 갖잖아요. 얘는 무슨 값을 가져요? 얘는 플러스의 값을 가지죠. 그러니까 원래 기울기의 크기를 계산하면 공급에 대한 게 수요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얘는 플러스고 얘는 뭐가 되니까? 마이너스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에 대한 정도로만 인식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탄력성하고 기울기는 서로 무슨 관계다? 예, 역수 관계가 수립이 된다라는 거. 네. 아니 그러니까 탄력성에 아니 근데 그 탄력성에 대한 그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에 탄력성에 대한 거를 기준했었을 때 이렇게 한번 해드렸잖아요. 자, 수요에 대한 부분을 기준하게 되면 얘가 단위 탄력적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얘가 기울기가 이렇게 나간 애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비탄력적. 그러면 가격에 대한 움직임의 변화가 있었을 때 비탄력적이라는 애는 가격의 움직임에서 양의 움직임이 작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은 이 변화하고 이 변화를 보면 이 변화에서 이 변화가 작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지금 이 변화 작다는 게 비탄력이잖아요. 그 기울기가 지금 급하게 나오잖아요. 그럼 탄력적이라는 건 애가 기울기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완만하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변하게 됐을 때 얘는 가격의 변화고 이건 무슨 변화야? 양의 변화니까 이 변에서 이 변화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완만하게 나가잖아요. 이게 탄력적이잖아요. 기울기에 대한 거를 보면 이게 그럼 여기 이제 이걸 수치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울기의 값을 보게 되면 이게 가격의 변화분이면 이게 무슨 변화예요? 양의 변화잖아요. 그럼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이게 가격이고 수요량이잖아요. 얘가 10% 변할 때 얘가 몇 프로? 네, 20% 변하면 10분이니까 2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반대로 계산하잖아요.
얘가 10이잖아요. 그럼 0.5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가 완만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기울기의 값은 얘가 더 작아요. 탄력적일 때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비탄력적일 때가 오히려 기울기의 값은 더 커진다고요. 역수니까. 반대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하실 때 이게 왜 기울기 값이 이렇게 가느냐까지 생각하실 거는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하고의 관계에 있을 때 얘가 탄력적이고 얘가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에 비해서는 공급의 움직임이 뒤처지잖아요.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공급이 탄력적이면 절대로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할 수가 없어요. 그죠? 공급이 계속 늘어나니까. 수렴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들어간다는 게 수렴이잖아요. 발산은 거꾸로 이렇게 나가는 게 발산이잖아요. 공급이 탄력적이면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공급량이 계속 탄력적으로 늘어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수렴이 되게 한 조건은 수의 탄력성하고 공급의 탄력성을 비교하면은 얘에 비해서는 얘가 더 훨씬 더 어떻게 돼요? 작게 나타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는 탄력적이고 공급은 어떨 때? 비탄력적일 때. 아, 그래서 이거 지금 기울기하고 이거 지금 값하고 이것까지도 고민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거 지금 안 하셔도 돼요. 자, 여기 그 정책론에 보시면 여기 문 열면은 그거 시험범위 붙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네, 거기 가면은 세부 시험범위 내역이라고 있어요. 제가 단원 시작하면은 여기다 쭉 적어주죠. 그게 여러분들 시험 범위 내역이에요. 그게 거기서 내겠다라고 지금 출제자들이 암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정책론의 세부 시험 범위 내역 몇 가지 줘요? 네? 몇 가지 줘요? 4가지 줘요. 4가지. 4가지 주니까 기본적으로 정책론에서 몇 개 내겠다는 얘기예요. 그 4개를 내겠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4문제 나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제가 맨날 적어드리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있어요? 4가지 있는 거예요. 4가지 있는데 얘하고 이거 3가지는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능하고 토지정책하고 뭐하고 주택정책. 여기 있는 조세정책이 있죠. 얘는 양쪽을 뭐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는 출현 빈도가 얘들만큼 높진 않아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잘 나온 애들이 얘, 그 다음에 얘. 그죠? 얘도 그 근래 들어서는 자주 나와요. 토지정책도. 근데 다만 요즘은 토지정책을 낼 때 공법상의 용어 있죠? 네, 용어를 물어봐요. 작년에 시험 문제가 공법적인 용어를 가지고 정책에서 물어본 거예요. 쭉 해가지고. 한 3-4문제가 거기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2차를 버리고 몇 차만 하고 있다. 1차만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럼 낭패 보는 거죠. 2차는 안 하고 있으니까. 공법을 하고 있으면 용어가 쉬운데 공법을 안 하고 있으면 학개론생이 공법까지 강의해 주진 않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공법에 대한 용어를 여러분들이 어디서 정리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개론생들의 짐이 무거워진 거예요. 더. 그래서 몇 가지만 정리해 드린 거예요. 추가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정책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요즘은 자꾸 그런 패턴이 나오니까. 왜냐하면 이것만 기존의 것만 줘갖고는 문제를 구성하기도 힘들고 오답을 유도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면 기능에서는 우리가 뭐를 정리해야 돼요? 기능에서. 이게 역할이잖아요. 기능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는 2가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온다고 그랬죠. 하나가 정치적인 거, 하나가 경제적인 거. 그죠? 정치적인 거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거는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그럼 시장의 실패를 유발하는 요인이 있죠. 시장의 실패를 유발하는 요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어요? 동공자고 외부 효과. 그 2가지를 정리를 반드시 해야 되고. 여기서는. 토지 정책에서는 여기서 나오는 외부 효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 수단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 뭐예요? 지역지구제, 지역지구제.
그러니까 지역지구제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지역지구제를 시행해서 나타나는 경제적인 효과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지역지구제에 대한 공법적인 요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정책에 가면은 임대주택적 정책이 있고 분양주택 정책이 있죠. 임대주택 정책에서는 임대료 규제하고 임대료 보조. 공공주택을 요즘 또 종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를 설명해 줬냐면 중공공 임대주택하고 장기 전세주택 있죠. 그거 두 가지는 구별해 줬잖아요. 기억하시나요? 그중에 민간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이 뭐예요? 그게 장기 전세예요? 아니면 중공공 임대예요? 그게 중공공 임대라고요. 몇 년 이상 임대해야 돼요? 8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하는 걸 조건으로 설립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까지도 정리가 돼야 돼요. 요즘은. 여기는 그냥 조세 전가와 귀착 정도, 헬리조제 토지 단위세, 동결 효과 뭐 이런 용어 정도만 기초적으로 정리해 줘도 되는 거야. 그 정도만 해도 문제는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정책의 의미 기능에서는 제일 먼저 그래서 시장 실패 원인 등에서 정리를 하셔야 되고 우리 요약집에 보면은 지금 부동산 문제가 나와 있죠. 얘들은 거의 출제 빈도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간단하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죠? 거기 보면 이제 부동산 문제라는 것은요.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악화에서 발생하는 것을 부동산 문제라고 용어상에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희소한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이용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부동산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부동산 문제가 토지 문제, 주택 문제로 나눌 때 토지 문제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토지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거죠. 토지가 부족하면은 무슨 문제가 뒤따르냐면 지가고의 문제가 뒤따라요. 그죠? 그러니까 지가라는 게 사회에서 봤을 때 적정 수준 이상으로 지가가 상승할 때 나타나는 게 무슨 문제다? 그게 지가고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지가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회적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또는 행정적 측면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참고해서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 문제를 가게 되면 양적인 문제가 있고 뭐가 있어요? 질적인 문제. 그래서 그 양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에 대한 어떤 이제 공급을 늘리는 게 있고 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높여주는 거예요? 구매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금융제도의 개선을 통해 가지고 보다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있고요.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지표라고 되어 있는데 로렌스 곡선과 진위 개수, 10분위 분배율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부동산 문제라기보다는 이건 소득 분배에 관련된 문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난번에 우리가 수업할 때 설명했었죠. 얘네가 시험에 나온 선례는 없어요. 없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1인당 국민소득이 높더라도 이게 계층 간에 골고루 배분되느냐 아니냐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도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뭐 2만 불에 육박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모든 계층의 근로자들이 2만 불의 소득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소위 얘기한 대로 정규직에 있는 사람들은 연봉이 높지만 비정규직에 있는 사람들은 연봉이 상당히 낮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은 1인당 국민소득은 좀 높게 형성이 될지는 몰라도 계층 간의 소득 분배는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걸 측정할 때 쓰는 게 로렌스 곡선과 진위 개수라고 그때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만 인식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게 2절에 가게 되면 정부의 시장 개입의 필요성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거기 가면은 양가로 1번이 정치적 기능이라고 돼 있죠. 2번이 경제적 기능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게 여기 요거 정책의 의미 기능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기능에 대해서 내겠다는 거예요. 기능과 관련해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요. 필요성은 일정한 이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그게 정치적 기능이 있고 무슨 기능이 있다? 경제적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정치적 기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거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죠. 얘는 뭐를 수정하기 위해서?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할 때 이 사회적 목표라는 거는 형평성일 수도 있고 이게 효율성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선거 공약 등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다가 무슨 주택을 지어서 공급해 주는 거, 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목표를 달성하게 한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주택 소유하고 주택 수요 배워봤죠. 예? 주택 수요하고 주택 소요. 예. 주택 소유라는 게 주거에 관한 가장 본원적인 욕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 관한 욕구는 시장 기구를 통해서는 해소가 안 되니까 정부가 뭐를 지어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시장에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수준을 뭘 해주기 위해서,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들어선 정권도 정책 중에 하나가 뭐를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공공임대주택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어떤 사회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 기능을 뭐를 수정하기 위해서? 시장이 실패. 시장이 실패라는 거는 시장 기구를 통해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시장이 실패죠. 원래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합리적인 가격을 매결해서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기구를 통해서 수요와 공급이 조절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남거나 모자라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장이 실패에 관련된 요인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 실패 원인이라고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옆 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59페이지에 시장 실패의 의의 및 원인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시장 실패라는 것은 자원 배분 기능을 담당한 시장 기구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결국 이거잖아요. 우리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라는 것은 남거나 모자람이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일반적인 자원 배분은 시장에서 필요한 양만큼 더 추가로 생산해 주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조절이 잘못되면은 남거나 모자람이 발생한다는 것은 초과 공급이나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장 실패의 원인이 있죠. 외부 효과를 가게 되면 정외부 효과는 과소 생산한다, 과대 생산한다. 과소 생산. 부외부 효과는 과대 생산에 문제가 있어요. 공공재 공급을 시장 기구에 맡기면 과소 생산이 된다, 과대 생산이 된다. 그럼 과소 생산에 문제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 기구를 통해서 조절이 안 됐을 때 나타나는 게 시장 실패라고 보시면 돼 있고, 시장 실패의 원인을 보면 외부 효과가 있고 공공재가 있고 불안전 시장, 그다음에 비대칭 정보 뭐 이런 것들이 쭉 깔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중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공공재하고 외부 효과의 두 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경제학에서 제일 중시하는 시장 실패 원인은 공공재예요. 왜 공공재를 그 사람들 얘기하냐면 원래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싫어해요. 정부가 오히려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면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시장의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공공재만큼은 허용을 해요. 왜냐하면 공공재는 시장 기구를 통해서 공급이 된다, 안 된다.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허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 경제 논리로는 공공재가 중요한데 여러분들 시험상에서는 외부 효과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단독으로 나오는 거는 공공재하고 뭐밖에 없다. 외부 효과. 이거 지금까지 단독으로 공공재가 한 2번 나왔다 그러면 외부 효과는 단독으로 나온 게 한 5번 돼요. 따로 나온 게. 그럼 뭐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외부 효과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 요약집에는 외부 효과 문제라고 그래서 얘가 단독으로 쭉 깔려 있죠. 그래서 걔가 이제 60페이지서부터 62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62페이지에 가면 공공재 문제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몇 가지만 따로 뽑아내는 거예요. 2가지만. 나머지는 그냥 제목적인 수준에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시험상에서의 요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장 실패 원인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시장 실패 원인이 있을 때, 불안전 경쟁에 따른 문제가 있고, 정부의 비대칭성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 체감 산업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공공재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외부 효과.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적어줄 때 이렇게 적어드리잖아요.
뭐만 노란색으로? 두 가지만. 그럼 얘네는 뭐만 알면 된다? 제목만. 어떤 내용이다. 이런 정도만 알면 되고 세부적인 것까지는 이거 두 가지를 정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공공재가 뭐하고? 외부 효과. 얘는 이미 제목으로 다 냈어요. 다음 중에 시장 실패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제목으로 다 냈고 그럼 세부적인 걸 나오는 거는 이거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공공재가 뭐하고? 외부 효과. 이거 두 가지를 별표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 요건에 보게 되면요. 시장 실패 원인에서 불완전 그 경쟁 시장 있죠. 네. 자, 여기서 나타나는 게 이제 무슨 문제가 있다. 네, 독점 등의 문제가 있을 때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했었죠. 시장에 기업이 하나밖에 없어서 걔가 이윤을 독식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걔가 이윤을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가격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생산량을 줄일 거 아니에요. 시장에서 필요하는 양보다. 그래서 과소 생산의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시장 실패를 유발한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불완전 시장에 보면은 시장이 불완전한 경우에 적정한 수준인 완전 경쟁의 수준보다 적게 생산되므로 자원이 비효율적이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원이 비효율적이 아니라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 된다.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규모의 경제라고 나와 있죠. 장기 평균 비용이 하락하게 돼서 결국 독점 시장이 되게 되므로 시장을 불완전하게 돼서 시장 실패와 관련이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는 또 무슨 생산의 문제가 발생해요? 과대 생산의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죠.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는 장기적으로 생산량을 늘릴수록 이게 감소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감소되는 것을 무슨 경제? 그걸 규모의 경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병이라는 거는 이거는 단위당 생산 원가를 지칭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생산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단위당 생산 원가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거 지난번에 총 생산비를 뭐로 나눠서 총 생산량으로 나눠서 우리가 구하는 개념이죠.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제품 생산비가 10,000원일 때 생산량이 10개면은 제품 하나 만들기 위한 생산비가 얼마라는 얘기냐면 1,000원. 10,000원일 때 100개 만들면 100원. 10,000원인데 1,000개를 생산하면 얼마? 10원. 그럼 이미 규모의 경제를 구축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현재 요만큼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100개. 근데 만약에 후발 기업이 시장에 진입을 하려고 그러면 이 시장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생산을 하죠. 그럼 생산 단가가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가격 경쟁을 이길 수가 없죠. 얘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니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얘네가 독점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자기들이 어떤 시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과대 생산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도 시장 실패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그 규모의 경제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거는 뭐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정보가 부족해서. 부동산 시장에서 만약에 매물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매도자가 있고 누가 있을 때? 매수자가 있을 때. 매도자가 제시한 가격이 4억이에요. 근데 매도자는 이 가격을 확신을 못해요. 이게 제대로 받고 파는 건지. 매수자는 역시 이 가격을 확신을 못해요. 이게 제대로 주고 사는 가격인지. 그럼 서로가 이 가격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거래가 제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시장에서 필요한 양만큼 자원 배분이 일어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시장의 실패를 유발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정보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부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뭐를 제시해줘요? 가격 공시제도를 통해서 토지 가격과 주택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주택에 대한 공시 가격이 만약에 3억 5천원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래하는 사람들은 이 가격으로 거래하진 않죠. 최소한 이게 하한선이고 이거 이상으로 거래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래는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겠죠.
그래서 감정평가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를 보완해 준다 그랬어요. 시장 기능을 보완해 주는 거예요. 원래는 시장기구에서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해야 되는데 제시를 못하니까 가격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시장에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는 이제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추가로 정리하는 거는 공공재하고 뭐가 있다. 외부 효과에 대한 거. 그러면 먼저 시간상 공공재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62페이지 가시면 자, 우리는 공공재는 지난번에 뭐를 공공재라고 그러냐면 사적재하고 대비되는 게 공공재라고 그랬어요. 그죠? 공공재는 뭐를 갖고 있다고 그랬냐면 비경합성과 그 다음에 뭐를 배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를. 그러니까 비경합성이라는 거는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공재는 소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공동소비가 가능하잖아요. 이게 국방하고 치안이 대표적인 순수 공공재라고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경쟁한다, 안 한다? 경쟁 안 하죠. 그러니까는 비경합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를 갖고 있어요? 비배제성. 이거를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서비스부터 배제당하지는 않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죠. 무임승차가. 그러다 보니까 시장기구를 통해서 이 공공재를 공급하도록 맡기게 되면 항상 무슨 생산에 문제가 발생해요? 네, 과소생산에 문제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얘들을 제공할 때 막대한 비용은 발생하는데 비용에 대한 대가 있죠.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이 안 되죠. 무임승차자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게 적용이 안 되죠. 공공재로부터 제공되는 편의건을 소비를 하면서도 대가는 지불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더라도 그 사람을 소비로부터 배제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 기업에서는 공급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되는 건 아닌 거예요. 민간에서도 공급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는 있어요. 이 조건이 충족이 되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걔는 공공재 성격을 가지니까. 지난번에 제가 왜 간송미술관이라고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그 양반은 사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문화재, 뭐 국곡부 정도에 대한 그 유물을 갖다가 그 사람이 소장을 한 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은 거니까.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그 사람이 무료로 오픈을 해요. 그 양반은 이미 작고를 했고, 후손들이. 그래서 이제 무료로 개방시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가게 되면 무료로 우리나라의 그 국보급 문화재를 갖다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죠. 혜택을. 그러니까 거기는 누가 경쟁하는 게 아니죠. 그걸 보기 위해서. 그냥 공동으로 가서 누구나 가서 볼 수 있고. 그러다가 입장료나 이런 거 받는 것도 아니에요. 무료로 오픈해 주니까. 그러니까 그 후손들도 대단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선친이 또는 조부가 유언을 남긴 걸 갖다 그대로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무슨 재화다? 공공재. 그러니까 시장기구를 통해서 생산하게 되니까 항상 무슨 생산? 과소생산. 그죠? 그래서 이 공공재에 대한 거는요, 요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보다 실상은 더 많아요, 내용이. 많은데 출제자들이 요 선에서 잘라주는 거예요. 그 이상은 잘 출연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를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60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외부 효과에 대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게 그 63페이지에 가면 참고란에 공공재 그래서 비배제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비경합성. 그 다음에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 지금 우리가 아까 규모의 경제에서 평균 비용에 대한 거를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 거기다가 정리를 시켜준 거니까 읽고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는 앞으로 나오셔서 이제 외부 효과에 대한 거를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그죠? 외부 효과는 어쨌든 별표해야 돼요. 그죠? 공공재도 별표해야 되고, 따로따로 나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하셨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외부 효과를 정리하고 마무리 하시죠.